네, 자 이번 시간 제63회 기출문제 이론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판다. 보통 정상적인 그 흐름은 아니죠. 거꾸로 하는 거죠.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거는 아까 정상적인 선입선출법이 정상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죠. 선입선출법이고, 자 2번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시된다. 과대표 계상된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뒤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세 번째,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 매출원가 했을 때 지금 오래된 원가가 대응된다. 자 지금 매출액은 수입 선출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파는 거죠. 최근에 원가가 대응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이거는 오래된 원가가 대입된다 하는 거는 선입 선출법 할 때 먼저 들어온 그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선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말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 이거는 후입, 자,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가장 기말재고 자산은 자 뭐가 남아요? 후입 선출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제일 처음 들어온 게 남아있겠죠.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남는다? 아니죠. 먼저 들어온 것이 남습니다. 이것도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2번이 남는데, 자, 2번을 볼게요. 자,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재고자산 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물가 상승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너무 잘 맞추니까 최근 들어서 이 물가 하락일 때가 이제 요거까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선이 총후하면 물가 상승 시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였습니다. 이동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았고, 반대일 때는 거꾸로 됩니다. 화살표가.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재고자산 금액이 크고 재고자산이 크니까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인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은 매출원가 비용은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기 2번이죠. 예, 2번에 물가 하락 시, 지금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입선출법보다. 그래서 2번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라는 겁니다.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전부 다 이거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주식이죠. 지분증권.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은 만기일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채, 국채, 사채는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채무증권으로 가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만기보유증권이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단기가 돼버립니다. 1년에. 유동자산이 돼요.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근데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밑에 이거 하나 캡처 받아놨습니다. 여러분 당좌자산 가서 거기 보면 123번 자리, 당좌자산이 101번부터 145번까지니까 123번 자리에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투자자산에도 하나 있고 여기 당좌자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럼 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일이 1년 이내이면 당좌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전환해 줄 때 계정 과목을 투자자산에 있는 그 번호를 매도가능증권 123번으로 바꿔주는 분개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모든 감가상각 방법이 선택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첫 해에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계상할 수 있는 방법. 이익을 많이 내려면 비용은 적어야 된다는 소리죠.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금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이 어느 거냐. 가장 큰 거는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역피라미드가 된다 그랬죠. 첫 해 많이, 나중에 갈수록 적게. 근데 정액법이 제일 적습니다. 이건 일자형이죠. 매년 해마다 똑같은 금액.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거 다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감가상각비 합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채납법 연수합계법이 있는데 정액법이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처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예요? 유형자산에 대한 거잖아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이 딸리겠죠.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률법을 써가지고 이익을 많이 회사의 이익을 감가상각비 비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적게 해서 이익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죠. 이익을 많게 해서 도움될 건 없습니다. 세금만 많이 내지. 물론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는 이익을 많이 내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필요하긴 하겠죠. 자, 어쨌거나 정액법이 감가상각 비용이 금액이 제일 적게 나오고 비용이 적으니까 이익은 가장 많이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몇 회분 하다 보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요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여기 나오는 게 무형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식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요건이 아닌 것, 검증 가능성. 자, 이 무형자산 예를 들어서 영업권 금액을 검증하라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게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요. 다음 내용 중 자본이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 모두 묶은 것. 자, 지금 이 5가지 중에 이제 2가지를 고를 겁니다. 자본의 감소.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의 감소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 배당을 실시하다. 자, 배당금을 줬는데 주식으로 줘버렸어요. 배당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가면 자본의 감소인데 다시 주식으로 줘버리니까 자본금이 증가해버립니다. 전체적인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당 8,000원으로 5만 주를 유상증자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주식을 돈 받고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이건 뭐예요? 증가하는 거죠. 아까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이거는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배당금으로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감소를 초래하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뭐 가하고 나 들어간 건 다 아웃이죠. 이제 요거 2개 남았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중간 배당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다. 자, 이익잉여금 중에서 현금을 나눠줬습니다. 배당금으로. 그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자본 항목이니까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건 맞고요. 결손금, 적자가 났어요. 보전을 위하여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했습니다.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가면 전체적으로는 자본 안에서 지네들끼리 움직인 거죠. 자, 이거 변동 없습니다. 4번째,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면서 자, 분류 가능합니다. 자, 재분류에 따른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평가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갑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 감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답은 다와 마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죠. 그래서 자, 아까 이거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차감 항목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영업외가 아니고 영업외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에서 손해 본 건 차감.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저기 자본 증가 항목으로 가산 항목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자, 그래서 자본 감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에서 차감 항목이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원재료 재고, 기말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 직접 노비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단기 제품 또는 완성품,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가죠. 자, 공식에 끼워 맞추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거 기초 제공품 보여요? 여기 보이네요. 8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 10만 원. 자, 이렇게 간단히 끝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안 보여요. 그럼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구해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우리가 보통 제공품 계정을 이용하죠. 제공품 계정에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 계정에서 구하죠. 자, 여기 기초 제공품에 들어가다 기초에 기말 제공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없으면 제조간접비 들어가죠.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 소비액. 재료 소비액도 딱 안 나왔어요. 기초 원재료가 7만 원, 기말 원재료가 4만 원. 그러면 기초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예, 여기 있네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7만 원. 요거 더하고 기말 원재료 제공은 빼야죠. 그러면 얼마예요? 23만 원. 자, 재료비가 23만 원입니다. 이제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노무비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 15만 원. 그 다음에 경비는 없고 제조간접비 10만 원. 여기. 자, 노무비, 제조간접비 10만 원. 그러면 23만 원, 5만 원, 10만 원 더하면 38만 원 나오네요. 그럼 단기 총 제조 비용은 38만 원. 자, 이러면 계산 나오겠죠. 더하고 10만 원 빼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예. 재료비 맞죠? 예. 그러면 두 개 더하면 46만 원. 10만 원 빼면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38, 46. 그럼 36. 어딘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네요. 재료비는 23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 10만 원. 5만 원? 예, 노무비가 15만 원이네요. 5만 원이 아니고. 에이, 빗자하고. 그러면
자, 이게 잘못 구했네요. 요거 잘못 구했습니다. 23만 원, 아까 5만 원으로 봐버려요. 이 B하고 글씨가 옆에 겹쳐져서 23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38, 48만 원이네요, 이게. 그러면 56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46만 원.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 항상 보면. 46만 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기로만 정확히 하면 막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이 표를 그려서 하세요. 제공품, 기초용품 딱 쓰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쓰고 기말제용품 쓰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딱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네요. 자, 됐고요. 7번 문제. 자, 다음은 예정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아래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등 직접비는 뭐예요? 1번. 실제 발생 원가 맞습니다. 재료비와 지금 예정 원가 계산을 이해한다 하는 건 이건 제조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조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간접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그 금액을 집계하고 아까 우리 할 때 거기에서 제조간접비만 예정으로 배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는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자, 무엇은 예정 배부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제조간접비예요. 간접비.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예정 배부율에 의해 요거죠.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원가 계산 기말에 배부 차이를 계산하여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뭐 과소 배부, 과대 배부, 배부 차이를 계산해서. 그래서 지금 2번이 제조 원가가 아니고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용어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쌍용이 회계 담당자는 제조 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잘못 분류한 것. 자, 자동차를 제조하는 쌍용이 아니고 상용이에요. 자동차에서 타이어는 재료비죠. 직접 재료비죠. 공장장의 임금. 공장장은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정 노무비로 볼 수 없습니다. 뭐예요? 간접 노무비로 봐야 됩니다.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2번이 잘못 분류됐고 망치, 못 등의 소모성은 여기저기 다 쓰는 거니까 간접 재료비. 공장 내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도 제조 간접비, 간접 노무비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9번. 반천 개발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자,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두 입주 기업들이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그게 청소 대행업체예요. 건물 전체의 청소비를 각 기업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배부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뭘로 하면 될까요? 거기 직원? 청소는 뭐를 넓을수록 청소하기 힘들죠. 작으면 적게 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입주 기업이 임대 면적.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뭐요? 그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쉬운 문제고요. 자, 그다음 종합원가 계산. 자, 선입선출법 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까 나왔던 문제 또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 월말 제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여 하며 아까 우리 선입선출법 나온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흐름이죠. 반영하여 하며 원가 통제 등의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버려야. 자, 그 다음 2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생산하는 데가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먼저 그 기초제용품, 기초제용품은 먼저 완성돼서 나은 걸로 봐버리니까 아예 완성품 수량에서 이거 빼서 계산하죠. 그래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 계산합니다. 그냥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뺍니다.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뭐예요 이거는? 기초 제공품 원가를 빼지 않고 그냥 다 합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 선입선출법은 요거를 빼주는데 이게 제로라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이 문제. 이거 61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토시 하나 틀리고 63회에서 다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 똑같이 나왔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 사용되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폐업 시입니다. 폐업 시. 그래서 요거 틀린 것이 돼서 정답이 되고,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수출하는 재화는 수출 재화의 선적 또는 기적일. 배에 실으면 이때 공급한 걸로 본다. 맞고요. 무인 판매기에 의한 거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인출한 때. 맞습니다. 자, 요게 문제인데 자기네가 판매할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써버리거나 또는 회사에서 친분이 있는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공급해버린 경우 부가세 매입세 공제는 받았으면서 판매할 때는 또 그냥 판매가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지금 세법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단어가. 공급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요. 근데 60일내 시험 보면 요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복수 정답으로 돼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의제기가 들어갔던가 봐요. 세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요 1번 때문에요. 재화가 사용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요거 자가 공급, 재화를 공급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건 폐업 시, 이거는 공급 시가 돼야 재화가 공급될 때 공급 시 이렇게 돼야 정확한 단어인데 사용한 거 공급했는데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 회사 내부에서는 자가 공급은 그렇다 쳐도 개인적으로 공급했어요. 공급은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이따가 나중에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 말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개념 아니냐 해서 60일 내에서는 그래서 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복수 정답으로 됐더라고요. 이게. 근데 63회 시험에서는 또 의제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61회 시험 보고 요 문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63회 나오니까 1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2번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의제기 딱 하니까 아니에요. 세법 뒤져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악법도 법입니다 하는 식으로 또 이번에 뭉쳐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기억나는 게 이때 한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하니까 그냥 이 말이에요. 세법 뒤져보세요. 그럼 60일내도 수정을 하시든가요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럴 끝이에요. 근데 60일내가 지금 최근 1년이 넘으니까 자기는 정답 공표한 것에서 이제 지워버렸거든요. 옛날 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쨌거나 이 세법은 개정은 돼야 됩니다. 이거 공급시로 단어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나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제일 정확한 거 폐업 시,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아니고 폐업할 때가 맞는 거고 이거는 폐업 후 사용될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것. 이게 1번이 됩니다. 자, 지난번 61회 하고 63회 이렇게 대비되는 문제가 나온 거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나 나오면 폐업시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1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 사유가 아닌 것. 계산서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앞에 매입매출전 배입력에서 보면 마이너스 표시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팔았다가 되돌아오고 뭐 그랬던 것들.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이건 거꾸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어요. 두 개를 잘못 한 번 더 발행해요. 이거 하나는 없애야죠. 마이너스 시켜서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을 잘못 적었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뺐거나 또는 더 붙였거나 이건 고쳐야죠. 그래서 해야 되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급 사유가 됩니다. 새로 수정으로. 근데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됐어요. 그럼 다시 발급해서 앞에 거는 없애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경정이 도대체 뭐냐? 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여러분 교재에 243페이지를 보기 바랍니다. 243. 자, 여기에 발급해서 그 기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어 할 때, 매매계획 해제되었을 때, 내국시중증 사후개설을 할 때,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착오나 정정을 할 때, 그럼 이거는 아까 1번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법정 기일 안에 세금까지 다 냈어. 근데 우리 실수로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경정이라 그럽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서류가 누락되어 수정신고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요. 잘못 기재됐으면 경정 신청해서 그 다음 신고할 때 이걸 돌려받으면 돼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경정 신청할 건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또 발행을 해버려요. 그럼 이중돼 버리는 겁니다. 자, 잘못 기재되었다 하면 1번도 맞아요. 근데 경정할 건데 환급 신청을 할 건데 수정세금계산서 해버리면 그러면 경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경정까지 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이중으로 돌려받은 게 돼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경정이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아, 추가로 이거 우리 잘못 신고하니까 돌려주세요. 아니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습니다. 그거 다시 경정 신청할게요.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되면 이거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을 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납부하거나.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이 내용으로 옳은 것.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음식점을 운영하잖아요. 그 음식점 중에서도 큰 레스토랑 같은 데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교재 37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개인, 간이과세자, 법인, 공장, 제조업체. 그래서 법인도 106분의 6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하는 거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해서 대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결제를 받고 하는 경우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2016년부터 그리고 맞네. 2016년부터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자는 그러니까 법인은 옛날부터 안 됐습니다. 법인은 신용카드 당연히 해야지. 개인만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로 해서 세금이 다 드러나서 정직하게 신고하면 그래 너 착하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요거를 2016년부터는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 10억 이상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들 10억이면 많이 파는 거죠. 그럼 너는 법인과 똑같다. 그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단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는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꽤 큽니다. 몇백만 원 돼요. 그래서 근데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서 발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자, 법인은 옛날 몇 년 전부터 안 됐고 이제는 개인도 안 됩니다. 개인도. 자, 그다음에 4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다. 지금 이제 2,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니까 이 사람들은 약식으로 80%인가 공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약식으로 해서 아주 적게 내는데 부가가치세를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 재고 납부세액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재고 납부세액이란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연 2,400만 원도 안 돼. 일반 과세자에다가 부가세도 많이 내고 간이 과세자로 돌릴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가 근데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왜냐? 그냥 매출세액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은 금액만 내게끔 영세하니까. 근데 일반 과세자로 대신에 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우리가 주고 매입세금 계산서 갖고 이제로 세금 공제라든가 환급을 못 받거든요. 간이과세자는. 근데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될 때 일반 과세자일 때까지 세금 공제 또는 감면 또는 환급 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 개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매입에 대해서 다 공제받고 난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이거는 뭐야 세금 빼먹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초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차납부세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재고납부세액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그 기간 금액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도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정확히 안 된 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업체는 뭐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정확한 건데 어쨌거나 이 말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그러니까 돈 줄 때 세금을 딱 떼는 거, 대상 소득인 거, 알선수재, 배임수재, 그 다음 밑에 보면 뇌물, 이거는 금액 상관없이 세금 내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불로소득이니까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 200만 원 임대료는 자, 임대소득은 전부 다 일단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자, 200만 원이 임대료. 자,
이거는 저 종합소득세로 다 신고해요. 이것도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사목, 뇌물 다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해서 신고해야 되고, 자, 요거 지난번에 다뤘던 문제입니다.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15만 원 상당의 1급여, 1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안 합니다. 1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거 공식 적용했죠. 6%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6, 거기서 또 다시 55%를 빼요. 45%만. 그래서 1,000몇백 원밖에 안 냈습니다. 매일매일 일당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6% 공제하니까 원천징수 맞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뭐 기타 소득, 사업소득 하는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요것들은 종합소득에서 신고해야 될 대상이고, 원천징수는 안 하고, 또 뭐 알선수재, 배임, 이거는 뭐 형사처벌까지 받겠죠. 자,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에, 채권을 갖고 있다가 달달이 뭐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영업 대금, 영업과 무관한 거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이자 소득이 생겼다. 불로소득은 무조건 세금 매깁니다. 계약이 위반을 원인으로 법원이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가 생겼어요. 이거 다 줍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금이 재판하다 보면 막 6개월 막 넘어가요. 그거 법정 이자 뭐 몇 프로 이자까지 줘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손해 본 거에 대한 하나의 배상적 판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자 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요 63회부터 사실 합격률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조금 예습도 하시고 기출문제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